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정보국들이 외부 세력에 통제당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현재 이 문제로 인해 위기에 닥친 나라가 있습니다. 기존 협력했던 나라들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국가의 지도자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강의실의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제 이름은 메린입니다. 국제관계학과 국가안보 전공이에요. 켈러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의 인사에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관한 이야기죠. 교수님의 손이 프로젝터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각국의 정보기관 로고들이 나타납니다. FBI는 미국 내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죠. 영국에는 MIO와 MI6,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러시아에는 FSB, 독일에는 BND, 그리고 한국에는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관들이 꼭 전쟁을 막거나 테러범을 잡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불법 자금의 흐름, 외국 간섭, 정권 안정, 심지어 선거 개입 여부까지 이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셨는데 종종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메린, 세상의 역사는 공식 문서에 기록된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두 가지로 나뉜단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철학적인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질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요?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곳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교수님의 눈이 잠시 빛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에는 국가정보국 NIA 있죠. 그리고 이 기관의 최근 이야기는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자 태국 방콕의 도심 사진이 나타납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사원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태국의 NIA는 2000년대 초반에 공식 출범했지만 그 뿌리는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남아시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격전장이었을 때부터죠. 태국 NIA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생겨난 독특한 관계망입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이 모든 강대국들과의 정보 교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 기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정보협력의 축이 급격히 이동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켈러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공중에 울립니다. 강의실은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다음 내용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 N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의 현대적인 건물 한 동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지만 그 안에 태국의 국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태국의 NIA는 군사 정권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부의 연장선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안착하면서 NIA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태국 NIA의 조직도와 함께 여러 국가의 깃발이 나타났어요. 민주화 이후 태국 NIA의 가장 큰 변화는 국제 협력의 확대였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협력국 외에도 새로운 파트너들이 등장했죠. 교수님이 화면에 한국 국기를 가리킵니다. 특히 한국과의 정보 협력은 2010년대 들어 태국 NIA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태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동맹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급속도로 가까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한국이 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이버 안보 분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방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태국의 공공기관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의 사이버 공격 방어 성공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때 태국은 한국의 보안 패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의 주요 정부 기관들이 공격 당일 밤새 시스템을 복구했고, 이는 한국 전문가들의 원격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둘째, 불법 약물 제조 감시 분야입니다. 한국의 첨단 정찰 위성과 데이터 분석 기술은 태국 북부 밀림지대의 비밀 실험실을 탐지하는 데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북부 태국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이 만나는 곳으로 불법 약물 생산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위성 분석 시스템은 밀림 속에 숨겨진 실험실의 열 신호와 화학물질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죠. 이전에는 수개월이 걸리던 탐지 작업이 이제는 며칠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및 교류였습니다. 태국 요원들은 한국 정보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았는데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 법적, 윤리적 기준까지 함께 습득했습니다. 이는 오랜 군사 정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태국 NIA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였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제도화된 가치관과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태국 북부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이때 한국의 이미지 인식 AI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영상과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개발한 디바이 시스템은 저화질 영상에서도 인물의 특징과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태국 NIA는 인신매매 조직의 주요 인물 3명을 식별해 체포할 수 있었죠. 이 작전은 태국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국제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큰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작전에서 구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태국 정부는 이들을 위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한국의 피해자 심리 치료 프로토콜이 도입되었죠. 저는 궁금증이 더 커져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협력이었다면 그 협력은 언제, 왜 끊겼나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켈러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죠.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협력 관계는 최근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누르고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도가 나타나고 중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역학관계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2022년 태국 NIA와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켈러 교수님은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붉은색으로 강조된 중국이 화면 중앙에서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협력의 축을 동쪽으로 급격히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고 이번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태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과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이었죠.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무너졌고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태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은 방콕과 쿤밍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현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인프라 지원과 투자는 태국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국은 태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약속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지원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따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태국 NIA의 일부 활동들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계 자본이나 기업과 관련된 조사들이 그랬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작전 중단 표시가 붙은 몇 개의 문서,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태국 NIA의 작전 대상이 되었던 중국계 자본 범죄 조직들이 갑자기 민감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작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이던 수사도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8월 라오스 국경 인근 공업단지에서 일어난 불법 약물 원료 제조 시설 은폐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북부 태국과 라오스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납니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태국 NIA 요원들은 이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개발된 위성 분석 기술로 찾아낸 것이죠. 요원들이 현장 조사와 추가 수사를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정부 고위층에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조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 시설의 실제 소유주는 중국계 투자기업의 자회사로 밝혀졌고 해당 기업은 태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4년 중국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건입니다. 태국 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어 중국 본사 서버로 전송되는 것이 발견되었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와 함께 어떤 회사의 로고가 흐릿하게 표시됩니다. 이 사안을 조사하던 NIA 담당팀은 갑자기 해체되었고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고위 분석관은 지위가 강등되어 지방 사무소로 전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조직 재구성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세 번째는 언론 보도 통제입니다. NIA가 수집한 중국의 태국 내 영향력 확대에 관한 여러 보고서들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말 용감한 한 기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그의 기사는 끝내 출판되지 못했고 그는 얼마 후 언론사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NIA는 이제 정보는 수집해도 어디에도 넘길 수 없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이 있고 첨단 장비도 있지만 수집한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변화는 태국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보협력 네트워크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2022년 이전과 이후에 태국 NIA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도표입니다. 한국과의 연결선이 2022년 이후 점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기술과 정보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심지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미명하에 태국은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신문 헤드라인들을 모아놓은 콜라주입니다. 모두 태국의 정치적 변화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태국 NIA 내부의 모든 이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요원들과 분석관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는 교수님은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봅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태국이 갑자기 이렇게 친중 정책을 펼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은 대답하셨어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것은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선택이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태국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취임했죠.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이 정책 변화의 진짜 배후에는 그녀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탁신 친나왓은 2000년대 초반 태국 총리를 역임했지만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었습니다. 그는 총리 시절부터 이미 친중 정책을 강조했으며 군부와 왕실 중심의 태국 전통 권력 구조에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탁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신 기업과 투자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따라서 딸인 패통탄의 친중 정책은 단순한 국가 전략이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이 태국 NIA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요원들과 분석관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가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방콕 북쪽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방콕 외곽의 공업지대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NIA 소속 현장 요원 3명이 불법 실험물 저장소를 추적하던 중 놀랍게도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침입과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혐의를 받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정부 소속인데 경찰이 정보국 요원을 체포한다니요. 이것은 태국 정부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저장소는 중국계 태국 정치인의 비호를 받는 기업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패통탄 정부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이었죠. 이 사건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요원들이 확보한 영상과 물증은 곧바로 폐기되었고 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오히려 직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증거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더 심각한 후속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체포된 요원 중 한 명은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병 치료를 명분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기록이 없고 이후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다른 두 요원은 공식적으로 NIA에 복귀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업무도 맡지 않은 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 후 그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가족들조차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3명의 요원에 대한 공식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과거 작전 기록과 공적까지 모두 삭제되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한 정찰 사진 위에 검은 선으로 지워진 이름들만 남아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들은 존재했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기관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이후 태국 NIA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충성도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경험 많은 요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젊은 요원들은 승진을 위해 정치적 충성을 맹세해야 했죠. 정보기관의 정치화, 이것은 그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태국 NIA는 이제 그 위험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협력을 멈춘 건가요?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다면 오히려 더 돕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국 NIA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메린 학생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 가지 요점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겪는 불공정 수사와 법 적용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죠. 교수님은 몇 개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K전자 태국 공장 세무조사 논란, 한국게임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기각 등의 기사들이었습니다. 둘째, 외교적 측면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중국과의 밀착 외교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공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동쪽에 있다고 선언했죠. 이는 사실상 중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고위 관료들과 중국 지도부의 회담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정보 보안 문제였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NIA가 수집한 민감한 정보들이 정치적 이유로 오용되거나 묻히는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중국 측에 유출되었다는 증거도 있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비공식 작전 공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측 연락관들과 기술 자문단은 모두 철수했고 양국 간 공동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도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의 판단은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국의 정보와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어려워진 건 태국 내 현장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기준과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들을 백업해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내부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고립된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한 후 덧붙였습니다. 정보기관 간의 협력은 단순한 데이터 교환이나 기술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태국 NIA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문서입니다. 지난달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에 도착한 익명의 이메일 보고서입니다. 교수님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태국 북부 국경지역 미얀마와 인접한 산악지대에서 사람 거래와 연관된 불법 캠프를 감시 중인 NIA의 마지막 작전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팀은 어떤 국가의 도움도 없이 폐쇄된 위성 장비와 단 하나의 드론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지원 없이 자신들의 신념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현장 영상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성과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도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강의에서 우리는 태국 NIA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치화되고 외부 세력의 영향 아래 놓일 때 그 결과는 단순한 조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존재 자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법을 따르려다 버려졌고 진실을 지키려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휘관이라면 계속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령처럼 사라지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켈러 교수님의 말로 강의는 끝났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교실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배움에는 때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교수님의 말을 곱씹으며 저는 가을 햇살이 가득한 캠퍼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국 NIA의
중국의 영향력이 생기자 벌어지는 사건들 어떻게 보셨나요? 태국에서 중국의 고위 간부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잘못된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태국은 총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한때 동남아시아의 경제 허브라 불리던 태국은 이제 외국 기업들마저 거들떠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3학년 헬레나입니다. 경제학과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을 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영향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은 그 수업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마이클 브라운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국제경제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해 오신 분이고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 위기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오늘은 개발도상국이 강대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주권을 잃어가는 이른바 제로 인베스트먼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외부 강대국의 경제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먼저 역사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죠. 1980년대 멕시코와 브라질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급진적인 시장 개방과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국내 산업이 붕괴되었죠. 멕시코의 경우 1994년 패소화 위기로 이어졌고 국가 경제의 80%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소련 붕괴 후 서방의 충격 요법식 시장경제 도입을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GDP가 40% 이상 감소했고 국영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결국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루블화 가치는 3분의 1로 폭락했죠. 2001년 아르헨티나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MF의 권고에 따라 통화를 미 달러에 고정시키고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외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최근의 사례, 특히 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그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집권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하셨어요. 미국, 일본, EU와의 경제 협력은 축소되었고 한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 디지털 위안화 결제 협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중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디지털 위안화가 그렇게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지털 위안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한국과의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가 모든 금융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태국 역시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더 보여주셨어요. 태국 증시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외국계 은행들도 점차 철수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태국이 중국에 흡수된다면 국민들의 금융 및 개인정보까지 중국의 감시망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위험을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경제 주권이라고 적으셨어요. 경제 주권이란 한 국가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사례는 이 경제 주권이 어떻게 상실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수업 중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나요?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이 미래 성장의 열쇠라며 이런 우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대형 핀테크 기업이 태국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면서 태국 금융당국과 서방 금융사들이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추이였는데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로 인베스트먼트 상황의 시작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투자가 중단되면 태국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다시 손을 들었어요. 중국 외에 투자가 없어지면 태국은 중국의 요구에 더 취약해질 것 같습니다. 경제적 레버리지가 없어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경제적 다양성이 없어지면 한 국가는 특정 강대국의 요구에 더 취약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종종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졌죠. 그 결과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였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 외국 기업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제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외국 기업들의 철수입니다.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태국 내 공장 및 지사를 정리하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빠져도 문제없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의 철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도 태국의 친중 정책을 보고 투자 결정을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태국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협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하고 있죠. 제이슨이 손을 들었어요. 왜 서방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그렇게 꺼리는 건가요? 기업들이 태국 투자에 신중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는 기업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태국 시장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장기적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올해 후반, 미국의 한 대형 반도체 기업이 태국과의 협력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의미할 수 있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태국 내 공장 확장을 포기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전환했죠. 태국 정부는 중국이 모든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태국 내 대기업들도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인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 바퀴 돌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들의 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태국 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태국 중앙은행의 보고서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태국 중앙은행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프는 태국의 FDI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르게 태국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커다란 삼각형을 그리셨어요. 경제학에서는 다양화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투자가 있어야 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제적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태국의 경우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경제적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는 필기를 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이 태국 통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태국 바트화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실업률 추이였습니다. 또한 태국 내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일하던, 즉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결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이런 일자리는 단기간에 다른 일자리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흔드셨어요. 태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위기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프로젝터의 불빛 아래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중국 기업들의 자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태국 주요 은행들이 중국 금융 시스템과 점점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금융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교수님은 다음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태국 경제가 중국 자본 없이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의존을 넘어서 정치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제적 종속이 결국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세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영국 자본에 의존하면서 비공식적 제국주의 상태에 놓였던 것처럼 태국 역시 비슷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다양성과 균형이 없다면 한 국가는 더 큰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 인베스트먼트의 위험성입니다. 외부 투자가 단일 국가에 집중되면 그 국가는 선택지를 잃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태국의 상황이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 현대 국제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현상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은 침묵을 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로 인베스트먼트 현상의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단일 외국 세력의 경제 장악 단계죠. 스크린에는 태국 내 중국 기업의 확장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붉은색 점들이 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 내 외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는 기업들이죠. 교수님은 칠판에 자유시장 경제와 국가주도 경제라고 적으셨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식 경제 모델, 즉 국가주도 경제 시스템이 태국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어요. 이런 변화가 일반 태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태국 소비자들은 점점 더 중국 제품과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경쟁이 사라지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소비재 품질 하락, 서비스 질 저하,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의 감소와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현지 신문 기사를 띄우셨어요. 태국 대기업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주권을 희생하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최근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철도와 항만 운영권을 중국 국영기업이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서 경제 주권에 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한 대기업이 중국 국영기업에 인수될 위기에 처하면서 태국 경제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태국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그 인수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력 이전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의 경제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띄우셨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더 심각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의 대형 유통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는 마치 19세기 영국의 식민지가 영국 제품만 구매해야 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건가요? 결국 글로벌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태국도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경제적 상호 의존과 경제적 종속은 다릅니다. 상호 의존은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종속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것이죠. 태국의 경우는 점점 더 후자의 상황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경제 주권라고 적으셨어요. 한 국가에 여러분처럼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제 다양성과 경제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경제적 변화는 결국 사회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태국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반중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방콕과 치앙마이 등 주요 도시에서 반중 시위가 크게 증가했어요. 스크린에는 시위 현장의 다양한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넘어갔어요. 시민들이 태국 국기를 들고 거리에 모여 있는 장면, 중국어로 된 간판에 검은색 페인트를 뿌리는 장면,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보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시위에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죠.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보다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태국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경제인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특히 수출 중심 기업들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주요 신문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치권에서도 친중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자들과 정부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한때 태국 경제를 이끌던 대기업 총수의 발언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의 회장은 이대로 가면 태국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된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제계의 대표적 인물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중국과 오랫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태국 정부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일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과의 협력이 지나치다며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국, 일본, EU 등은 태국 내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태국의 문제는 태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태국 시위대의 사진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가 경제적 자주권을 상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경제와 정치,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MF의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장인 찬드라 센은 태국 경제가 중국 기업에 종속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 자체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 교수님은 칠판에 경제적 종속, 기술적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라고 적으셨어요. 세계은행의 동남아시아 담당 경제학자 라지 쿠마르는 태국이 중국의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 정책, 금리 결정, 무역 정책 등 경제의 핵심 요소들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옆자리의 라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태국은 사실상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경제 연구소장인 마크 톰슨 교수는 더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태국 시장을 포기하면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태국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태국의 위치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지도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주변 국가들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키쇼어 마부바니 교수는 태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동남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례와 경제 이론, 그리고 현재 관찰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물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마지막 필기를 마무리하며 교수님의 결론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태국의 제로 인베스트먼트 사례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입니다. 경제적 다양성과 균형, 그리고 경제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오늘의 사례 연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한 경제 이론을 넘어 국제관계, 정치,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태국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다른 많은 국가들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캠퍼스 잔디밭을 걸으며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현상은 단순한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목격하고 있는 실제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이런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하자 외국 기업들마저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연쇄적 반응을 어떻게 보셨나요? 점차 태국이 중국에게 삼켜지는 상황과 나라의 국민들마저 반발하는 사례를 보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무수히 많은 경찰들이 1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없는 채로 한국에서 당당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감의 표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잡혀가고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희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시아 각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어 이 학과를 선택했어요. 지금은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도는 아침이었어요. 아마도 어제 밤늦게까지 룸메이트와 나눈 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녀가 한국의 최근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이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는데 옆자리의 친구 마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희나 요시다 교수님이 오늘 특별한 주제로 강의하신대. 아침에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 마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요시다 교수님이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오셨죠.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셨는데 오늘은 곧바로 강단으로 올라가셨어요. 강단에 서신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룸메이트와 나눴던 어젯밤 대화를 떠올렸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죠. 프로젝터 화면에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은 분명 기말 리포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교실 앞쪽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제 교환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들 중에는 제 친구인 태국 유학생 티난도 있었어요. 요시다 교수님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들어올리셨죠. 그것은 오늘 아침 자 신문이었는데 일면에는 불법 체류자 검거와 관련된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 신문 기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문을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일본의 불법 체류자 통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최근 한국이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688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2023년 9,549명, 그리고 2024년에는 1만 1,47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옆자리의 마키가 저를 돌아보며 놀란 눈으로 속삭였어요. 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25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식당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즈오카현의 차 농장이나 이바라키현의 채소 농장들에서 자주 적발되고 있죠. 작년에는 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홋카이도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죠. 그들 중 몇 명은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브로커들의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최근 오사카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주면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 브로커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각 지역별 불법 체류자 현황이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 지역의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어요. 작년 12월 1일 방콕에서 열린 제3차 태국-일본 영사 상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죠.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티난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권의 문제이자 국제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줄에 앉아있던 티난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저는 이런 통계가 태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인데 왜 세계는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나요? 티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는 티난의 등 뒤로 보이는 다른 유학생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지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태국 유학생들도 이런 시선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제 동생은 일본 유학을 포기해야 했다고요. 티난의 말에 교실 곳곳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죠. 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비슷한 상황인데 왜 유독 태국인들이 이렇게 지목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차분한 표정으로 티난의 말을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티난이 잠시 말을 멈추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티난 씨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죠. 그러나 티나는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어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한국 같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민 정책을 너무 엄격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 티나는 재빨리 그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네, 법은 법이에요. 하지만 그 법이 과연 공평한가요? 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티난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티난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티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감정이 이해되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걱정되었죠. 특히 교수님이 언급하신 한국의 사례가 어떤 것일지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콘서트장 앞에 늘어선 경찰차들과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죠. 최근 한국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인기 트로트 가수 암추띠마의 콘서트장에서 158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티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죠. 이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속의 규모도 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매니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콘서트 때는 팬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단속이 너무 강화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암추띠마가 콘서트를 위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신의 입국 목적을 콘서트 공연이라고 정확히 밝혔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 정보를 토대로 불법 체류자들의 대규모 집결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단속반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늦은 시간대에 콘서트 현장을 급습했고 예상대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할 수 있었죠. 결국 체포된 158명 모두에게 강제 추방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여파입니다. 해당 가수와 매니저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는 체포된 팬들에게 마음속 깊이 죄송하다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 발언은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외국 가수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두둔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고 SNS에서도 법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빗발쳤어요.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이후 암추띠마의 한국 입국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티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건 그저 팬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사건은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방향이 흥미롭습니다. 많은 태국 언론들이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비난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후속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약 90%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교실 앞쪽에서 한국인 교환학생 시안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교수님, 제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한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불법 체류와 취업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탈세입니다.
이들은 소득세는 물론이고 주민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기본적인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정부 추산으로는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시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워요. 실제로 작년에는 건설 현장에서 다친 불법 체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교실 내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임금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가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집단 거주지 근처에서는 야간 순찰을 강화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이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브로커들은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착취하거나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이는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치안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안이 말을 마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티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톱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법과 질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침묵이 감도는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입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 취임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교수님은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3차 태국-일본 영사 상담에서도 같은 약속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읽은 기사에 의하면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출국 전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태국의 출국 심사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특히 패통탄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출국 심사를 더욱 간소화했죠.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가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에도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티난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교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이셨어요. 물론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지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국내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유명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방콕 대학의 수테라 통카문 교수는 현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는 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어서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입장만 발표할 뿐이죠.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더 많은 태국인들을 불법 체류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공식적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거나 실종되어도 제대로 된 수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 태국인 여성 불법 체류자가 실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불법 체류자라 경찰에 접근하지 못했죠. 결국 그 여성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또 다른 사례로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시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시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국과 한국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큽니다. 태국의 평균 월급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죠. 불법 체류자로 일하더라도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한류의 영향력입니다.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접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태국 젊은이들에게 강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브로커들의 적극적인 유인입니다. SNS를 통해 한국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 취업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죠.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정보를 믿고 불법 체류를 선택합니다. 티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고향에서도 한국에 간 친구들이 SNS에 좋은 생활만 올리다 보니 다들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리는 SNS의 모습은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죠. 실제로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태국의 관광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이것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죠. 마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차례 정부 간 협력을 제안했음에도 태국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죠. 실제로 합법적인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계속 미루고 있고 자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SNS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태국 정부가 먼저 자세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 보호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는 결국 태국 정부의 책임과 직결됩니다. 앞으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티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말없이 화를 삼키는 것 같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나라의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 가수의 콘서트를 보려다 무더기로 붙잡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는 일본으로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당당히 콘서트를 보면서도 태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한 감정을 갖게 되는 태국인들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